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짚어보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지금 종목명,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이 잠시 뒤에 가능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시황 변동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080포인트대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1.22%의 급등 흐름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고요. 23포인트 정도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오랜만에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하루간의 흐름들 정리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장중 고점은 2083, 현재 포인트도 장중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오늘 개인이 많이 팝니다. 3,562억 원 팝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이제 매도 전환 직전입니다. 전 시간대보다도 매수 물량 많이 줄어들었고요. 2억 원 매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관이 3,494억 원 매수하는 가운데 투심만 매도합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94포인트대입니다. 일단은 상승폭이 2%에서 1.73%로 소폭 줄어든 상황이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687부터 697포인트대까지 급등 흐름 꾸준하게 이어가다가 지금 장중 고점 대비 한 3포인트 정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기관 외국인 삽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아직도 1,165억 원을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313억 원 순매수, 개인은 1,442억 원 팝니다. 일단은 양시장에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시장이 밀릴 때 사들인 물량들을 단기간에 또 정리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128원 90전에서 거래가 되면서 소폭 조정 나오고요. 1,130원 살짝 이탈도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흐름 정리해 주시고요. 남은 시간 어떤 전략 필요할지 들어볼까요? 네, 지금 지수는 오후 들어서 좀 상승 폭을 좀 키우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그 순매도 전환이 약간 좀 아쉽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간밤에 그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악재가 교차하면서 좀 하락세로 마감했지만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좀 4일 연속 떨어지면서 약간 저평가 매력이 좀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남북 유엔의 어떤 대북 제재에 대한 분위기가 완화되면서 오랜만에 좀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주가 상승 여력도 갖고 간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센트리온의 어떤 급등을 시작으로 바이오주에 대한 온기가 좀 확산되면서 이 부분도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가지 않을까 판단이 현재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을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특별한 어떤 이슈 부분이 이미 시장에 제대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악재가 터지면서 시장을 그전처럼 짓누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오늘 시장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철도 관련주들 같은 이런 남북 경협주들이 오랜만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간밤 뉴욕 증시에서 국제 유가가 6%대 하락하면서 역시 유가 떨어졌을 때 최대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항공주나 다른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업종들이 좀 수혜를 받으면서 가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최근 시장에서 52주 신고가라는 어떤 이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이 50주 신고가 종목들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50주 신고가라는 부분은 어떤 시장에서 수급적인 면에서 모멘텀을 찾을 있는 그런 유일한 종목을 선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제일기획안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일기획은 지금 50일 신고가 지금 23,3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도 최고 가격 23,700원을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우선 그 차봉 시작 발표 이후에 어떤 제일기획의 사업이죠. 이 광고 수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해외 쪽에서의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특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총이익이 6%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닷컴 서비스를 앞세우면서 유럽과 북미 쪽에서의 외형 성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쪽에서도 반등을 지속하는 분위기가 3분기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수 경기 침체에 따라서 이 국내 광고 쪽에서 부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만회하고 해외 쪽에서의 실적 개선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추이로 간다면 4분기 영업이익은 520억을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520억 숫자는 작년 대비해서 14%까지 올라가는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속되는 수익성 개선이나 중국 포함한 전 지역의 고른 성장은 이 제일기획의 신고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면서 이 제일기획 오늘 추천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기획을 남은 시간 동안에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희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 종목 상담 이어가는 시간인데요.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장 오랜만에 시원하게 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종목들을 또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신 소장님부터 여쭤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BGF 리테일입니다. 네. BGF 리테일 다들 아시다시피 CU를 운영을 하고 있죠. 편의점 그 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적극적인 설비 투자 그리고 신선식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점 제한이 막힌 가운데 양적인 성장을 지나고 질적인 성장 시대로 돌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선식품 하면은 우리가 사실 편의점이 아니고 기존의 백화점, 슈퍼마켓 그리고 대형마트에 가서 상추, 쌈, 이런 고기 이런 것들을 샀죠. 근데 이제 편의점에서도 그런 것들을 취급을 하겠다. 1인 가구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삼겹살 1인분, 쌈 하나 싸주는 것도 지금 연남동이나 이런 데서 팔잖아요. 쌈 한 점을 먹고 싶다. 근데 이제 같이 먹을 사람이 없는데 그걸 또 벌리긴 싫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유행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편의점에서도 그런 것들을 구비해 놓기 때문에 1인 가구도 거기 가서 이제 만찬을 즐길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질적인 성장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편의점이 이제 앞으로 편의점조차도 어려워질 거다. 근데 그나마 유통업종에서 편의점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난 연도에 유통 백서가 발간이 되었는데 보면은 일단 대형마트 판매액은 전년 대비해서 1.7% 늘어난, 그러니까 2007년도 자료니까 2016년 대비해서 1.7% 늘어나서 33조 8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형마트고요. 증가하긴 했죠. 슈퍼마켓 판매액은 2.4% 증가한 45조 4천억 원. 대형마트보다 절대적인 금액은 크고 일단 이것도 증가는 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판매액 전년 대비 2% 감소한 29조 3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무점포 판매액. 이 무점포는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라던가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의 쇼핑을 얘기하겠죠. 무점포 판매액은 전년비 13.3% 증가한 61조 2천억 원입니다. 절대적인 금액으로 지금 무점포 판매가 월등하죠. 그리고 전년비 13.3% 늘었으니까 저렇게 등치가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장률은 많이 나온다. 그렇죠? 61조 2천억 원이고 2위가 45조 4천억 원 슈퍼마켓이고 3위 대형마트 33조 대, 그리고 백화점은 29조 대예요. 근데 백화점은 판매액조차 감소하고 있는 상태죠.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이 늘었지만 미미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편의점 매출액이 전년비 14.1% 증가했습니다. 22조 2천억 원.
자, 절대적인 금액치는 가장 낮아요. 무점포, 그 다음 슈퍼마켓, 그 다음 대형마트, 그 다음 백화점, 그 다음 편의점이에요. 매출액 절대적인 수치로는. 그런데 늘어난 지금 그 판매 그 매출액 증가 비율은 편의점이 1위죠. 그러니까 지금 무점포가 13.3%. 물론 절대적인 수치가 지금 편의점 22조에 비해서 3배나 돼요. 무점포 판매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3.3%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걸 감안해서 따지면 무점포 판매액 그 비율이 더 늘어났겠지만, 일단 그 절대적인 수치상으로는 편의점 매출액이 14.1% 증가했으니까 수치상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22조, 지금 이제 가장 이 유통 그 업계에서 가장 적은 매출액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그럼 올라갈 파이도 많은 거예요, 지금. 그쵸? 편의점이 대형마트, 그리고 슈퍼마켓 이런 거 다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얼마나 클 가능성이 있겠어요. 왜냐면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은 지금 성장률이 정체되고 있는 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럼 편의점이 계속해서 뭐 10%대를 유지해서 간다고 하면 이제 뭐 그 다음 단계인 백화점은 지금 그 가시권에 들어왔어요. 백화점 판매액이 29조 3천억 원인데 편의점 매출액이 22조 2천억 원이에요. 지금 7조 차이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백화점 판매액은 매년 감소를 하고 편의점 매출액은 는다고 하면 이제 곧 역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백화점이 굉장히 안 되기 때문에 신세계가 그렇게 이마트24를 미는 이유가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BGF 리테일이 CU라고 이제 가속 출점을 하면서 이미 확보를 해놓은 게 많기 때문에 이마트24가 공격적으로 이제 신세계가 이제 노려서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계에 부닥쳤어요. 왜냐면 상생 법안이 나오면서 과다 출점을 제한하는 지금 법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래서 지금 CU는 예전에 이미 그렇게 논란이 있으면서도 확보해 놨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가 출점이 안 되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미니스톱이 지금 나왔잖아요. 미니스톱이 나오니까 신규 출점은 안 되니까 그 미니스톱 먹으려고 지금 4개 정도의 지금 그 단체가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니스톱을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따라오겠지만, 미니스톱을 먹는다고 해도 CU랑 GS25가 너무나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잡기에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BGF 리테일은 굉장히 유리하다. 편의점 전체 매출액 파이도 커지고 있지, CU가 이미 확보해놓은 점포수가 너무나 월등히 많고, 거기다가 이제 질적인 변화까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BGF 리테일은 편의점주 중에서 가장 월등하게 1등 투자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다만 뭐 그 위험 요인을 보자면 이란에 진출을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계약 이제 해지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보면은 이란이나 몽골 같은 정말 편의점이 없는 데에다가 BGF 리테일이 진출해요. 이거는 시험이에요, 시험. 그러니까 정말 돈을 벌려고 하면 그냥 가까운데 그 가까운 나라, 우리 아시아권에서 다른 잘 나가는 나라에다가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곳에 지금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해외 진출은 BGF 리테일은 시험 삼아 주사위를 던지고 있는 거고, 직접적인 어떤 근본적으로 그 사업에서 돈을 버는 부분들은 다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BGF 리테일 꼭 지금 이 편의점주에 관심이 많다 하면은 꼭 보셔야 될 종목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 목표가는 25만원, 손절가는 19만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상입니다. 대상 오랜만에 나오죠. 왜냐면 그 대상이 잘 나갈 때만 해도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보고서도 온 증권사에서 다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 안 나오죠. 주가가 떨어지니까. 최근에 이제 바닥을 조금 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조미료, 식품 첨가물, 식품 소재 사업을 영위를 하고요. 종갓집 브랜드를 내세운 냉동밥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종갓집 김치가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파생을 시켰어요. 종갓집 브랜드를 그대로 내세우고 냉동밥으로 컨텐츠를 바꿨거든요. 왜냐면 냉동밥, 즉석밥 이런 것도 아까 전에 이어지는데 또 1인 가구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종갓집이라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내세워서 계속해서 그 다변화를 시키고 있다. 그리고 대표 조미료가 있죠. 브랜드 미원. 너무나 유명하고 최근에 또 뭐 프로모션으로 크게 했었는데, 미원이 작년에 수출액이 1,8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미원은 캐시카우예요. 그냥 대상에. 캐시카우. 계속 돈을 벌어다주는 스테디셀러고, 이런 것들로 이제 새로운 신사업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큰 분야가 CJ 제일제당도 마찬가지인데, 사료 첨가제 이 부분이에요. 아미노산 그 제조기업이 있는데 중국의 청푸그룹, 여기랑 라이신 기술 이전 협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크고 있는데, 중국인들도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 양고기 이런 것들 고기 소비가 많아지잖아요.
예전에는 조금 소득이 안 될 때는 고기를 덜 먹었는데 소득이 올라가면서 고기를 많이 먹어요. 그럼 고기를 키우기 위해서 사료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료를 CJ제일당, 대상 같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소재 부분의 매출 2조 원 달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대상 베스트코라는 식자재 기업, 이쪽이 좀 더 잘 안 된 부분도 있어요. 최근에 신세계푸드나 현대그린푸드 이런 거 쳐보세요. 식자재 기업이 다 좋지 않아요. 근데 대상은 신세계는 예를 들어 신세계푸드니까 신세계푸드는 신세계 캡티브 마켓, 신세계 백화점이든 신세계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매장들 여기에 그냥 하면 되거든요. 정말 어려워서 다른 데 구할 데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고, 현대그린푸드도 정말 다른 데서 수주할 데가 없다. 그럼 현대 안에 그룹 계열사들한테 주면 되는데 대상은 그런 게 없어요. 대상 백화점 없죠. 대상 마트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리한 거예요. 현대는 현대백화점이 있지, 신세계는 신세계백화점이 있지, 이마트도 있어, 이마트 있어도 있어. 근데 대상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푸드나 현대그린푸드보다 더 그런 역풍을 맞아서 대상 베스트코가 조금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주가가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시 정비하고 올라갈 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을 때 봐야 된다. 대상은 초장기적으로 쭉쭉쭉 계속 오르는데 이런 단기적으로 떨어졌을 때 아예 아예 치워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는 관심이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 종목에 리스트에 없으니까. 그러다 안 보는 사이에 또 어느덧 딱 차트를 열어보면 엄청나게 올라 있어요. 아이고 그때 볼 걸. 그런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대상을 지금 이렇게 떨어졌을 때 봐야 된다. 목표가 32,000원, 손절가 24,0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아시아 종묘입니다. 아시아 종묘는 종자 기업이죠.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아시아 종묘의 차트를 보면 2014년 8월 달부터 그려져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농우바이오라는 종목이 먼저 상장되어 있고 그 기업이 1위예요. 세계적인 기업으로 따지면 몬산토라는 그룹이 있죠. 그리고 몬산토가 바이엘이라는 바이오 기업에 합병이 된 게 엄청 이슈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 쪽에서도 아마존 같은 공룡 회사가 탄생을 했다. 그렇게 나왔죠. 아시아 종묘나 농우바이오도 먼 미래에는 그렇게 되는 거를 꿈꾸고 있죠. 아직은 사실 몬산토나 바이엘 합병 기업의 발톱도 못 따라가지만 그런 부분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자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래에는 종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무기가 될 거다. 우리가 총칼을 갖고 싸우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누가 종자를 많이 확보하느냐, 그게 전쟁이다. 그래서 종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 종자 개발을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신사업인 비료 부분에 진출을 했어요. 종자를 키우는데 또 비료가 드니까 비슷한 부분에 진출을 했죠. 2018년에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기능성 비료 신제품 칼터스 그리고 솔루가를 소개를 했는데, 칼터스는 선인장 보습 기능성 물질을 하면 액상 칼슘이고, 솔루칼 시리즈는 스페인에서 특수 제조 공법을 활용해서 분진이 없는 비료, 이게 솔루칼 시리즈예요. 그래서 아시아 종묘가 종자 개발도 하고 비료 사업에도 진출을 했고, 농우바이오를 따라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종자 기업이고, 주가는 지금 상장한 뒤에 7,500원 라인을 번번이 도전을 실패하면서 지금 다시 박스권 중단에 와 있는데, 결국에 저건 넘어야죠. 3전 4기든 4전 5기든 7,500원 라인을 넘으면 그 이상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절가는 6,000원, 목표가는 8,000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GS 홈쇼핑입니다. 최근에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집에서 홈쇼핑을 보시는 분이 늘어나고 계실 거예요. GS 홈쇼핑이 최근에 TV 홈쇼핑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있죠. 왜냐면 사람들이 예전에는 TV 리모컨만 돌려가지고 홈쇼핑 상담원한테 전화를 했지만, 요즘에도 상담원이 전화를 하는데 요렇게 소개를 하죠. 상담원한테 전화하셔도 되지만 지금 자 보세요. 다 같이 모바일 앱을 깔아보세요. 이럽니다. 쇼호스트가 모바일 앱을 깔아보세요. 간단하죠?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럼 10% 할인이 됩니다. 여러분 10% 할인도 받으셔야죠? 이렇게만 홍보를 해요. 그걸 왜 하겠어요? 엄지족 예전에 전화를 거시던 분들도 다 모바일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쪽으로 사면 10% 할인을 해주는 것도 그쪽이 크기 때문에 프로모션을 다 모든 홈쇼핑이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분야를 확장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모바일 앱으로 주문하면은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트렌드.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다 치중을 하고 있고요. 올해 주당 배당금이 7,000원 정도 나옵니다. 시가 배당률이 3.5%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배당 시즌이 오고 있는데, 사실 주가가 오늘은 오르지만 사실 크게 우리가 재미를 크게 보지는 못했잖아요. 시세로.
2018년을 따져보면. 그렇다면 연말을 앞두고 이제 배당이라도 꼬박꼬박 챙겨야겠죠. 이런 배당주들을 지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GS홈쇼핑이 NHN 페이코, 태범북스 이런 쪽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어요. 페이코는 아시다시피 결제할 때 결제 서비스에서 요즘에 많이 등장을 해요. 맨 마지막 단계에 여러분들이 가시면. GS홈쇼핑도 모바일 쪽에서 거래를 하다가 마지막에 결제를 할 때 보면 페이코가 떠서 페이코로 결제하시는 분이 많이 있죠. GS홈쇼핑이 이런 자신과 연관된 부분에 지분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추가적인 어떤 수익을 얻으려는 부분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GS홈쇼핑 다시 한번 예전의 명성, 홈쇼핑주가 잘 나갔던 때 그 명성을 되찾아보자.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는 GS홈쇼핑은 15만 원이라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2000년대 우리가 2000년대 하면은 굉장히 지금 오래된 것 같지만 2000년대 그 전에 1998년, 2000년 이런 때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당시에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거예요. 그때 이제 홈쇼핑이 굉장히 히트를 쳤었고 15만 원이라는 라인이 과거에 계속 고점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2012년에 뚫고 나자 거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15만 원 가까이 가면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됩니다. 과거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연이 있던 라인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는 일단 반등을 해서 바닥을 많이 확인을 한 상태고요. 목표가 25만 원으로 잡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 19만 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대한방직입니다. 대한방직 같은 경우에는 일신방직도 있고 대한방직도 있는데 사실 방직 회사가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조금 이슈가 좀 적어요. 최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대한방직이나 일신방직 여전히 PER이나 PBR이 낮은 소외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방직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는 어려우나 어떤 면이냐 하면 방직 분야라는 게 사양산업으로 접어든 다음에 그 분야에서 어떤 사양산업으로 접어들어서 이제 회사를 아예 다 망칠 수는 없으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탈바꿈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주식시장에서도 약간 관심을 보이고 있고 투자자들도 이런 사업을 펼치네 이러면서 조금 눈을 좀 번뜩이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면사, 화서마, 각종 직물 이쪽에서 수출입업, 부동산 매매 이쪽으로 조금 사업 영역을 추가하고 있어요. 유럽 최대 작업복 직물업체인 클로프만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조선화학 등 고위험 직군의 기업용 특수 작업복 이쪽을 만들어요. 그래서 옛날보다 비싼 옷들, 일반 옷들이 아니라 비싼 옷들을 넓히고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과 패턴을 입힌 프리미엄 컬트 원단 제품인 레인보우를 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방직이 이름 사면 정말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는 이제부터 바이오를 하겠어. 갑자기 IT를 하다가 자신이 IT가 안 되니까 바이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명까지 바이오스럽게 바꾸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정말 다른 사업을 하려는 거고, 예를 들어 로만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로만손이 시계를 하다가 시계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매출도 실제로 줄었어요. 그래서 JST나라고 해서 아예 사명을 변경했죠. 실제적으로 매출도 변했고, 그런 경우에는 정말 내 아이덴티티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명까지 변경을 한 거예요. 대한방직도 정말 아이덴티티를 바꿔버리고 싶으면 방직이라는 이름을 바꾸겠죠. 세련되게 바꾸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바꾸잖아요. 그런 거는 방직이라는 사업, 본연의 사업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죠. 아까 직물업체, 유럽 최대 작업복 직물업체랑 협약을 맺어서 그쪽 새로운 작업복 시장에 진출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컬트 원단 제품 레인보우를 출시를 했다. 이거는 방직을 포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여러 가지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이렇고 돈을 거기서 많이 버는 것도 사실인데, 방직 사업에서 어떤 새로운 시류에 맞춰서 아마 트렌드에 맞게 새로운 사업을 해보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사업이 잘 된다고 하면 지금 격가지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과 시너지를 내서 지금 저 PER, 저 PBR주가 각광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시장 상황이 지금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자산주에 대한 관심이 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대한방직은 기본적으로 자산주에다가 예전에 하고 있는 방직 사업을 포기를 안 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부분이 또 성장 스토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용한 종목이고 소외주라고 하지만 소외주의 볕들날을 지금 바라보시는 분들은 무시하면 안 된다. 대한방직은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3,000원입니다. 네. 대한방직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오현진 팀장의 준비된 종목들 들어볼 텐데, 팀장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종목은 이제 SK케미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화학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가 기대가 좀 되고, 내년부터는 이제 중국형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도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이제 에틸렌 공장 증설 이슈가 있지만 뭐 그렇게 크게 새로울 것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백신 사업 부분의 수익성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두 백신이 올해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서 지난달에 좀 출시가 됐고요. 독감 백신 같은 경우 WHO 인증 추진 중으로서 내후년부터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 관련한 임상도 굉장히 활발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 부품 시장에도 좀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SK케미칼이 그 탄소 복합 소재 부분에 있어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탄소 복합 소재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게 됐을 때는 그 차체를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차량 경량화가 가능해지게 되면은 그 연비 절감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유가가 좀 낮아졌으니까 그 경량화에 대한 관심이 조금 소홀해도 뭐 국제 효과는 또 언젠가는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경량화 관련주 다시 한번 모멘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SK케미칼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이름에서도 그렇지만 화학주입니다만 추가적으로 그 제약사업, 백신 사업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그 탄소 복합 소재 관련 차량 경량화, 자동차 부품 사업까지 추진을 한단 말이죠. 모멘텀이 많은 기업이다.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신사업들이 SK케미칼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10월달 정도에 굉장한 급락세를 보였다가 11월부터 저가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20일 이평선을 11월 달에 이제 돌려내고,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까지 이제 막 돌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이평선에 대한 저항 거의 다 돌려냈고, 매물대 저항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현재 위치에서 보시면 기관이 계속해서 사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아마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뭐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은 아니지만 대형주 중에서 바닥권 추세 전환 종목으로서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가 이제 79,600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요. 내일 시초가 정도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9만원, 손절가는 이제 75,000원 정도 여유 있게 보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메리츠 화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사실 뭐 이제 메리츠 화재 개별주에 대한 모멘텀도 물론 나쁘지 않지만 이제 보험주 전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종목이고요. 기존의 그 저축성 보험에서 최근에 보장성 보험까지 판매가 좀 확대가 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보험이 저축성 보험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변액보험 같은 것들 뭐 가입하면 좀 수익 낼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 때문에 그 변액보험을 비롯한 저축성 보험 가입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주식시장도 별로 안 좋고 뭐 투자 자산에 대한 손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또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속 있는 보장성 보험이 인기입니다. 그리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적고 수익성이 높아요. 보장성 보험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상장되어 있는 보험사 중에서는 그 보장성 보험을 가장 빠르게 많이 팔고 있는 그런 보험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에 이제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지금 거의 85%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손해율은 보험료에서 지급된 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죠. 그래서 나머지 유지비나 이런 것들을 빼면은 사실상 거의 뭐 역마진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손해율이 적정 손해율로 한 78% 이내를 정도 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내년에 보험료가 인상될 것 같고, 그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해서 메리츠 화재를 비롯한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 러시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국내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동결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있을 금통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맞기 때문에 어쨌든 금리는 인상 추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보험주, 은행주 이런 섹터들은 군들은 계속해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이제 단기적인 급등 이후에 약간 눌림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눌림목을 잘 이용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좀 기회로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시초가에서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21,0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오늘 6%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투자파트너스로부터 이제 200억 정도 자금을 유치를 했죠. 그래서 R&D 비용으로 사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요게 그 자금을 수혈받은 방식을 보면 전환사채가 100억 정도, 그리고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100억 정도예요. 그래서 향후 기업가치 상승으로 인한 주가 상승을 예상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로 받았다라는 것은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건데, 그렇다는 것은 주가 상승을 예측해서 차익을 노리겠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런 만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발행은 호재로서 생각하셔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 이 점환제를 비롯한 그 안과용제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과용 의약품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현대인들의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PC를 비롯한 전자기기 사용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그 안구 건조증 환자 역시도 매년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성장 기조 앞으로도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미국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모습이죠. 미국 안과의약품은 이제 국내 의약품 대비해서 상당히 좀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서 영업이익률이 좀 확대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좀 상승한 원달러 환율도 미국 수출 마진 개선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삼천당 제약은 전형적인 실적주입니다. 실적주이자 이제 성장주니까 뭐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매수를 하시는 관점은 좋아요. 오늘은 6% 정도 상승하니까 뭐 공식적으로는 내일 시초가 매수를 말씀드리지만 조금 눌릴 때 매수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6,000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의류주입니다. 대연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블랙 프라이드 시즌부터 시작해서 소비 시즌이 좀 진행이 되게 되니까 소비 시즌에 많이 팔리는 게 그 의류랑 IT 가장 많이 팔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류랑 IT 업종이 그 소비 시즌에 좀 관심주로 항상 떠오르는데, 이 대연은 그 여성 의류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가 모조에스핀, 주크, 듀엘 같은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9억 원으로 전년 동기비 15%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이게 워낙에 좀 소형주니까 뭐 이렇게 실적이 엄청 잘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매년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부채 비율도 40% 이하로서 리스크도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모조에스핀 브랜드 같은 경우 코트 매출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탤런트 한고은 씨가 방송에서 모조에스핀 코트를 입으면서 홍보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겨울철이기 때문에 계절적인 수혜도 받을 수 있죠.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바닥권에서 20일 이평선 사양 돌파가 11월 달 한 중순 말쯤에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갭상승 이후에 약간 눌렸는데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일 이평선 타고 올라가는 흐름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한번 열어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큐브엔터입니다. 큐브엔터 같은 경우 이제 엔터주죠. 엔터주인데 3분기 영업이익이 9억 정도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B2B를 비롯한 펜타곤과 아이들의 성장이 이제 반영 중입니다. 중국 왕이뮤직과 40억 규모의 음원 유통 계약으로 인해서 해외 모멘텀도 지금 차근차근히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유튜브라든지 중국의 음원 매출 증가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큐브엔터는 지금 기술적인 위치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11월 달에 굉장한 급등, 거래량이 동반된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눌림이 나왔는데, 그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어요. 그래서 재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괜찮고요. 눌림목 이후에 재반등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매수가 드리고요. 목표가 3,900원, 손절가 3,2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브엔터까지 5종목에 대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단기 접근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소장은 알리코 제약 주셨었는데 어땠습니까, 이 종목? 네, 많이는 못 올랐네요. 예. 그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그 월요일 날 주니까 저는 이제 금요일까지 흐름이 나오는데 지금 주봉이 이거는 이제 이번 주 시작이 되었죠. 오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난주 주봉 이거잖아요. 고가상으로 9.69% 올랐다가 종가상으로 3.49니까 좀 밀렸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20주선 밑에 지금 깔려 있다 보니 지금 10월 달부터 보세요. 최다 밀렸죠. 이때 2주부터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주 여기 보시면 전부 다 20주선을 못 돌파하고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위에 이동평균선 압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부분이 만약에 7월 달과 11월 달에 두 번의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해서 만약에 다시 이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거라면 결과론적으로 쌍바닥으로 굉장히 강한 힘이 나와서 19,000원대까지도 가능하지만 이게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밑이 무너진다. 그러면 11,000원대 밑으로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힘을 받아서 15,000원 이상을 돌파해줘야만 기술적으로 좋은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은 이거는 박스권 하단부를 붕괴시키느냐 아니면 박스권 상단부에 도전을 가느냐의 갈림길입니다. 지금 아직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 오늘까지도 강력한 힘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가 반등을 하는데도 지금 신생주인 알리코 제약에는 지금 아직 수급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장의 주류로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네, 아까 첫 번째 말한 BGF 리테일입니다. 지금 BGF 리테일이 좋아요. 지금 오늘도 4.92%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알리코제약하고 비슷합니다. 지난주, 이번 주 봉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하루의 움직임만 한 주에 적용이 되었죠. 그 지난주의 흐름을 보면 알리코제약이랑 비슷했어요. 20주선 밑에 깔려가지고 못 올라가다가 이렇게 강하게 나와서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결과론적으로 두 번의 바닥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BGF 리테일은 21만 5천원이라는 박스권 상단에 도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갭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지금 벌써 약간 꺾였죠. 이 5주 이동평균선이 살짝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면 붕둥이를 높이는 쌍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만 5천원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번 주에 못 가더라도 일단은 이번 주에 도전을 해볼 수 있어요. 20만원 부근선까지 도전이 가능해 보여요. 지금 시장이. 그래서 BGF 리테일이 지금 20만원이라는 마디지수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항이고 그 위로 가면 21만 5천원이라는 박스권 상단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이 오겠지만 오늘도 지금 장중에 조정을 받았고 이 부분을 이겨내고 뚫어내면 더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1차로는 20만원, 그 다음 21만 5천원. 만약 그 부분이 넘어서게 되면 BGF 리테일이 드디어 저기 둘이 갈라선 이후에 BGF랑 BGF 리테일로 갈라선 이후에 최고의 주가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지켜봐야 될 것이고 단기적으로 일단 이번 주에 20만원 선까지는 도전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상승폭이 어디까지 해서 종가로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월화수목금 안에 20만원 이자를 앞에 찍는 거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BGF 리테일 지금 저항선 뚫고 올라갈 것을 예상이 된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고요. 오현진 팀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이스 평가 정보 말씀해 주셨는데 종목 흐름은 어땠나요? 네, 그때 말씀드릴 때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좀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매물대 소화 과정을 좀 거치는 것 같습니다. 흐름은 이제 월요일 종가랑 거의 비슷한 가격에서 현재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고 거래도 줄어드는 국면, 그리고 저점을 높이는 구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 위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상승 후에 변동성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방향성이 나올 건데 그 방향성이 상단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릴 때 이 종목을 목표가를 한 12,500원 그리고 손절가를 1,500원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략을 좀 유지를 하고요. 단기적으로 12,500원 빠르게 도달할 수도 있는 가격이니까 보유하고 계신다면 목표가까지 홀딩해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까지 이번 주에도 홀딩 의견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단기 접근은 어떤 종목이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이제 가장 소형주가 대연입니다. 그래서 대연을 오늘 좀 말씀드리는데, 굳이 소형주라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지금, 흐름이라든지 기술적 위치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연말 소비 시즌에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이 이제 그 IT 제품이랑 의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의류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OEM주, 영업무역, 한세실업, 이런 종목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LF도 움직였고, 국내 상장되어 있는 다른 의류 업체들 대부분 다 움직였어요. 이게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어쨌든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상승폭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의류주는 아무 이유 없이도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런 만큼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의류주들 보셔야 될 것 같고, 대연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모멘텀이 그렇게까지 뚜렷한 모멘텀이라 할 건 없어요. 다만 안정적인 실적이 나고 기술적으로 위치가 좋고 가격 부담이 크지 않다. 근데 소비 시즌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위치가 좋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접근으로는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갭상승을 하지 않았으면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었어요.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음봉으로 약간 떨어지는 가격인데, 그래도 5일선을 이탈하지는 않고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 나타나지 않을까, 그 정도의 흐름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로 이제 매수를 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한 2,35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2,050원 정도를 설정하고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현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월요일 시장의 특징을 이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대표한 특징주들 한 종목씩 또 꼽아주셨습니다. 신 소장님, 오늘 시장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제가 TA홀딩스 준비했죠. 네. TA홀딩스 지금 거래소 상승률 순위 보니까 2위네요, 2위. 그쵸, 아까보다 상승폭이 더 늘은 것 같아요. 한국종합기술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네요. 29.99%. 바로 두 번째에 TA홀딩스가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현대비엔지 스틸 우, 그리고 오늘은 천연가스가 떨어졌나 봐요. 그렇죠? 인버스 2배짜리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그 중에 TA홀딩스가 가장 눈에 띕니다. 지금 국제 유가를 한번 볼까요? 지금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건 아닌데, 그렇죠? 왜냐면 항공주가 물론 유가가 떨어지면 좋죠. 연료비가 적으니까. 그리고 유가가 올라도 유류 할증료란 게 있어요. 조금 보완이 돼요. 왜냐면 우리 그 해외 나갈 때 보면 유류 할증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항공료에. 그러니까 유류 가격이 오르면은 왜 우리가 유가 흐름을 대줘야 돼? 이러는데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떨어지면 더 이득이죠, 올라갈 때보다. 지금 국제유가 보니까 WTI 그리고 브렌트유, 두바이유 3대 유종. 두바이는 1.68% 빠졌는데 WTI가 7.71 급락하고 브렌트유가 6.07%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급락한 게 2016년부터 잘 바닥을 다쳐서 예쁘게 차트를 만들어놨다면 단번에 다 훼손을 시켜버렸어요. 이 훼손이 금방 아물지 않으면 이건 어쨌든 기술적으로 다 이렇게 훼손이 된 거는 빨리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유가가 주춤거릴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당장 오르는 것들이 지금 TA홀딩스를 비롯해서 항공주들이거든요. 항공주들이 물론 이게 단기적인 거예요. 뭐냐면 유가가 정말 장기적으로 안정되면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게 아니라 급작스럽게 유가가 급락을 했는데 바로 반응을 보인 걸로 봤을 때 이건 단기적 효과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는 그 여행객들이 느는 거예요. 여행객들이 늘고 저가항공 수요가 늘어나야 오르는 건데, 지금 오늘 단기적으로 특징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는 저 유가가 급락했다는 거에 반사적으로 급등했다, 이렇게 일단 특징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유가가 장기적으로 안정이 돼서 TA홀딩스가 계속 좋을 것 같아서 올랐다, 이런 부분도 살짝은 있겠죠. 하지만 오늘은 유가랑 어떻게 보면 유가의 인버스식으로 TA홀딩스가 움직인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유가가 지금 급락하면서 반사 이익을 얻는 업종들, 대표적으로 티웨이홀딩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오현진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특징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시장 특징주 이제 SOE를 잡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이랑 완전히 반대가 되겠죠? 유가 하락에 따른 이제 피해를 보는 종목입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정유주는 이제 손실을 보게 되는 게 그 재고차손 때문이죠. 보통 이제 정유주들은 원유를 수입한 다음에 바로 정제해서 파는 게 아니라 그 정제해서 팔 때까지 3개월에서 4개월, 길게 5개월까지도 시차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유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 그 가격이란 말이에요.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재고 부분에서 차손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지금 정유주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지금 정유주의 흐름은 어떨 것이냐? 결국은 유가죠. 근데 유가가 단기간에 반등하기는 조금 어렵죠. 적어도 지금 WTI $50 수준에서 안정만 돼도 정유주는 분명히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대한 떨어질 수 있는 폭이 WTI $40 중반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위치에서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10 이상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정유주를 수혜가 깨졌다고 파는 것은 굉장히 뼈아픈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유가 상승과 하락 수혜주가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지만 국제유가의 급락이 추가적으로 한두 차례 정도 더 나올 수는 있어도 연속성을 갖고 계속해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어쨌든 과도한 유가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셰일 업체들도 피해를 보는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추가적인 급락 계속해서 나오긴 어렵다. 그런 관점에서 유가 피해주들은 지금 매도하기는 늦었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SOE를 포함해서 정유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길게 끌고 하시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SOE 같은 경우에도 한 11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홀딩하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정유주들 보시는 게 낫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깨져 있는 정유주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50까지 지금 위태한 상황이 되니까 정유주들 아무래도 직격탄을 맞은 모습입니다. 종목 상담 짧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307번님께서 G3BNT 22,900원에 비중 40% 어떻게 할까요? 네, 그냥 일단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G3BNT는 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작은 바이오 기업이지만 이제 이 G3BNT가 노려야 할 것은 라이센스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테바사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테바사의 주가는 사실 지금 좋지 않은데 그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스라엘 회사예요. 테바사가 어디서 많이 언급됐냐? 셀트리온 나올 때마다 나왔잖아요. 왜냐면 셀트리온의 두세 번째 바이오 시밀러를 테바사를 통해 지금 그 미국에 수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술료를 767억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G3BNT가 노려할 것도 이거죠. 셀트리온보다 지금 자본이 없기 때문에 G3BNT는 기술력으로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이 지금 뭐 다국적 제약사의 라이센스를 팔아야죠. 그것만이 지금 살 길이에요. 재무제표상으로는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그 부분을 기다려봐야 되고 2만 원이라는 선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기다리시고 단기적으로는 3만 원 그런 것들이 가셔야 된다면 무슨 4만 원, 5만 원 다시 2018년 4월 달에 기록한 그 가격까지 노려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한 종목만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566번님께서 DB하이텍 12,100원에 비중 30%. 오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뭐 이 종목도 좀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 파운드리 업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현재 수준 정도는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황에 대한 영향 때문에 주가가 워낙에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어쨌든 11월 달부터는 주가가 크게 밀리는 흐름은 아니에요. 횡보 흐름이고 외국인 수급도 받쳐주죠.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홀딩을 하시고 뭐 가격 전략만 한번 잡아보면 목표가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14,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한 1,500원 정도 좀 여유 있게 홀딩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유 있게 DB하이텍 홀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감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079.61포인트대입니다. 2084 살짝 지금 이탈이 되어 있는 상황이 있는데 1%가 넘게 오늘 급등하는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중으로 보시면 2063부터 2083까지 올라갔고요. 고점 대비해서 한 4포인트 정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래도 오후 들어서 꾸준하게 잘 달리는데요.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기관이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결국에는 오늘 종일 매수하다가 3시 이후에 매도 전환이 됐습니다. 기관은 4,007억 원 사고요. 개인이 3,892억 원 파는 가운데 외국인도 179억 원 매도 물량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상승폭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상승폭이 무려 8%가 넘어가면서 24만 원대까지 단숨에 터치를 했고요. LG화학도 그동안 많이 밀렸는데 1.98% 올라왔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SK텔레콤, 포스코 내려갑니다.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2%, 3%씩 빠지고 있고요. 현대차가 지금 1%의 상승이 나오긴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늘 이틀 연속 반등은 나오는데 반등폭이 크진 않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695.21포인트입니다. 일단 1.78% 올라가고 있고요. 지수만으로 봐도 12포인트가 넘게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87부터 697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장중 고점 대비해서 한 2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는데 오늘 코스닥 역시 오후 들어서도 계속 잘 달리고 있는 모습 그래프를 통해 한눈에 확인이 됩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사는데 여전히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200억 원 정도를 사주고 있네요.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승폭을 6%대까지 키웠고요. 포스코 캠텍도 3% 좋은 흐름들, 그리고 신라젠, HLB 역시 상승합니다. CJENM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빨간불 켜주고 있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스튜디오 드래곤, 코오롱 티슈진, 펄어비스까지 전 종목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실적 잘 나오는 스튜디오 드래곤 5%대의 급등 흐름 가져가고요. 펄어비스 역시 그동안 많이 밀렸었는데 오늘 장에서 5.88% 급등 흐름으로 마감 예상됩니다. 월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함께하고 계신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제가 나올 때 올랐네요. 예. 일단은 미국 시장의 급등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이 지금 2016년 이후에 처음으로 20개월 선에 오랜만에 닿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늘상 얘기하는 옥상에서 농공을 던졌는데 한번 크게 틀 거예요. 강력하게 반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단기적으로. 그 부분에 맞춰서 지금 세팅이 된 것 같고요. 특히 기관이 지금 개인 투자는 4천억 원을 팔았는데 개인 투자가 많이 판 건 좋은데 지수에 있어서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되게 안 좋지만 기관이 근데 금융 투자, 단기적인 투자를 즐기는 금융 투자에 다 몰려 있다는 거, 이거는 단기적으로 튀는 걸 노리는 게 아니냐, 그런 의문이 들고요. 의약품주를 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술주가 다 박살이 났는데 화이자, 머크, 존슨앤존슨은 정말 독야청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지금 뜨겁게 오르고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반등이 나오고 지금 딱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제약업종 차트와 오늘 1위를 기록한 의약품 지수의 움직임, 그리고 증권 투자가 산 저 부분으로 봤을 때 일단 제약, 의약품, 바이오가 주도를 하는 단기 반등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커 보여요. 근데 단기 반등이 나온 다음에 그게 생명력이 이어질 건가 하는 거는 지금 수급으로 봤을 때 분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제약바이오 그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현진 팀장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주 예정된 이제 빅 이벤트가 있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도를 보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국내 시장에 대한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기는 했죠. 특히 오늘 올라간 업종이 이제 제약주라든지 엔터주 이런 성장주에 쏠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조금은 높이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번 회담으로 인해서 어쨌든 무역 분쟁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좀 어렵기는 하죠. 그리고 FMC 의사록이라든지 국내 금통이라든지 시장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이 남아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주 중반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는 더 눌리는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 이번 주 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이런 주요 이벤트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현재 위치에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호재들을 미리 좀 반영하는 모습들도 기대감으로 있지만 조금 더 보수적인 측면도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월요일장 두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볼 텐데요. 코스피가 2083.03포인트에 1.24%나 올라가면서 긍정적으로 장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 급등하면서 695.36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1원 60전 내리면서 1128원 90전에 장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이슈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김동섭의 마켓뷰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고 또 월요일이 됐습니다. 이번 주가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한 주죠.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요. 오늘 장을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사실은 2시 정도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막판에 팔았죠. 그러나 프로그램 매수에서 비차익이 1260억 정도 들어오면서 결국 쌍끌이 매수와 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기관이 4490억을 매수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죠. 근데 사실 저는 오늘 왜 올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를 이유가 있다면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이 무역에 대한 타결 가능성 뭐 이런 것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사국인 중국은 못 올랐죠. 오히려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는 그런 양상의 모습이죠. 두 번째 이슈, 마감 정리의 두 번째 이슈는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만이 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중국은 아마도 대만 문제가 중국 시장을 약간 흔드는 거 아니냐. 대만을 이 중국에 편입되는 것을 찬성하는 당이 이번에 선거에서 패했죠. 그것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친 것이 아닐까. 그러나 중국 시장의 모습을 보면 추가로 반등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락 쪽으로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차트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수급 먼저 보고 중국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지난번 상승할 때의 모습,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고요, 기관이 현물을 매수하는 요 패턴이 있었는데 지금 그 모습이 나왔고요. 만약에 외국인이 현물까지 매수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쉽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차익에서 1260억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쌍끌이 매수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 이후로 얼마나 더 매수를 강화해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두 번째에서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만이 약세의 모습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죠. 중국 차트를 한번 보면 이 일봉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차트입니다. 물론 음운을 뚫으려다 실패를 하는 상태여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양상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이 후행 스팬이 캔들을 뚫고 내려오기 때문에 시간 조정이 더 필요한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급격하게 반등을 주지 못한다면 결국 하락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는 것이 현재 중국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특히 월봉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 차트가 굉장히 안 좋은 양상으로 가고 있다. 제가 오늘 글로벌 이슈 중에서 이 중국에 대해서 있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중국장이 안 좋은 모습이고 중국이 무역협상의 당사국인데도 불구하고 아시아 시장에서 소외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미심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연말 랠리를 아마 이제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연말 랠리의 기본적 요소가 뭘까요? 결국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또 12월 중순에 미국 금리 정책이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또 거기다가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11월 30일 날 금통위가 있죠. 그러니까 이 금통위, 이 세 가지가 시장의 방향성을 판가름할 거다. 미국이나 글로벌은 미국 금리 인상이나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무역 분쟁에 대한 어느 실마리를 찾는 게 연말 랠리의 기본적인 요소고요. 우리나라는 거기다 플러스 금리 인상이 어떤 식으로 갈 건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될 건지 아닌지 거기에 따라 방향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계속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에 대한 발언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연준은 항상 점도 패대로 갔다. 그러니까 당국의 영향을 거의 안 받았다라고 본다면 일단 금리 정책은 긴축 쪽으로 갈 확률이 높고요. 중국과 미국 정상회담에서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올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타결 가능성보다는 그렇지 못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고 있고요. 타결돼도 일시적 상승은 있지만 결국 하락 가능성을 더 많이 점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금통위가 30일 냈는데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죠. 지난번에도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미국과의 금리 차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행보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인정이 되는지, 금리 인상을 함을 통해서 경제가 살아났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미국장을 한번 보면 지난주 금요일날 오전장을 했어요. 오전장을 했는데 약간 밀려서 끝났죠. 지금 차트상으로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갖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오늘 많이 올랐죠. 우리나라도 뭐 거의 1%대 넘게 올랐고, 또 홍콩, 대만 뭐 이렇게 올랐고요. 또 일본도 한 0.8% 정도 상승한 모습인데 다우 차트는 오늘 오르기 힘든 차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캔들이 후행스팬이 캔들과 따라서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미국장이 실패한다면 상당히 좀 피곤한 아시아 시장이 내일 연출될 수 있고요. 오늘 올라가더라도 미국은 여기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서 이렇게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시아 시장이 상당히 좀 반응을 잘했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주봉에서 보면 후행스팬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예요. 이 차트를 보면 이번 미국과 중국의 G20에서 무역 분쟁의 타결이 나올까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차트다. 무슨 말이냐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열려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100% 신뢰하기 어렵지 않을까. 아시아 시장은 그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은 아직 그렇지 못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오늘 밤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보면 알겠죠. 적어도 내일까지요. 이틀 정도 보면 만약에 미국이 빠지게 된다면 아시아 시장이 너무 섣부른 대응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르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미국과의 중국이 타결이 만만치 않은 상황의 차트 모습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아까 중국 차트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중국 차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국 차트가 쉽지 않은 상황의 모습. 결국 당사국들, 물론 당사국은 아니죠.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이 무역 분쟁을 일으키면 주변 국가까지 다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사국 문제라고만 표현할 수 없지만 어쨌든 현재 메인으로 나서는 나라가 중국과 미국이기 때문에 이 당사국들의 모습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것이 시장에 결국 악재 쪽으로 기운다면 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연말 랠리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중국과 관련해서 말합니다. UBS에서요, 중국 성장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내년도 5.5% 하락할 수도 있다 우려 제기를 합니다. 이게 결국 무역 분쟁에 대한 타격으로 좀 해석을 하면 맞죠. 근데 실제로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기업들이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타격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5.5%까지 간다? 그러면 이거는 타격이 더 큰 상황으로 다가와야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몇 년째 6.5%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표 마사지가 있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견조하게 버텼던 중국이 5.5%까지 하락한다 하면 시장은 상당히 패닉으로 갈 수 있는 것이 현실일 거다. 아까 제가 중국 차트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나타낼 거다라고 한 이유는 121선에서의 싸움이 약 3개월을 지속했어요. 근데 이 3개월을 지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121선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5월선과 125월선이 데드크로스가 납니다.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차트가 나오는데
무역 분쟁이 완벽하게 타결될까에 대한 의문점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UBS가 중국의 성장률을 내년 5.5%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아까 중국 차트를 잠깐 보였지만 좀 세밀하게 보면요. 제가 아까 121선 요 색인데 보라색인데요. 요 보라색이 위에서 사실 여기서 상당히 싸움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요 음봉일 때, 요 자리 음봉일 때 외국인이 사실은 받아줬습니다. 또 요 때도 외국인이 받았어요. 그리고 요 두 개는 뭐냐면 중국의 국가대표라서 기관들이 물량을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받았는데 밀려버렸죠. 그래서 120선 밑으로 내려왔는데 요 때까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5월선이 더 내려오지 않고 횡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횡보를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떨어져서 데드크로스가 난 상태라는 거죠. 그 이 5월선이 돌리려면 강력한 급등이 나와야 되죠. 그렇다면 이번 그 G1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과의 의견이 그냥 적절한 타결을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미국이 기술 탈취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라는 게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만 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정말 오랜 기간 우려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이기도 합니다. 또 후진국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죠. 중국이 어떤 카드를 내미냐에 따라서 타결될지 아니냐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현재는 천연가스 구매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천연가스 구매라는 것은 또 정권이 바뀌면 구매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결국 상당히 큰 양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무관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이 내놓을 카드가 정말 현저하게 약하다. 그렇다면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의 수확이 없는 한 결국 해결되기 어려운 게 현재 중국과 미국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월봉에서 5월선까지 120원설의 데드크로스는 실제로 무역 협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끝나고 내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자, 국내장이 오늘이요 25포인트 올랐어요. 정말 생각지 않게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이 빠졌거든요. 근데 올랐습니다. 특히 원달러가 벌써 3거래일째 이상한 현상을 보입니다. 야간에는 1134원까지 갔고요. 또 주간에는 보합 출발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빼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사실 원달러를 거의 10년 이상 봤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누군가 시장을 리딩을 하고 있다 정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어쨌든 그 부분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 시장에 반영이 될 거다라고 봤을 때 지금의 상승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주봉을 제가 띄워놨는데 장대 음봉을 양봉으로 메운 다음에 다시 음봉에다 양봉으로 메우는 모습입니다. 이걸 보면 일단 시장이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정말 추세로 가려면 일봉상에서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어요. 지난번에 제가 높게 잡아드렸는데 지난번에 고점이 한 번, 두 번 있었죠. 그러니까 요 고점인 1114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 정도가 빠르게 돌파가 된다면 기회를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시장의 재료와 상관없이.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타협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은 나올 수 있겠다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본다면 2114포인트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며 시장 접근을 해보실 필요성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의 이슈들 정리해드렸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